판매 품목만 2만여 개 이른다는 이 완구점. 주요 고객들은 영유아부터 초중고생까지 다양하다는데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6살부터 10살까지는 이 로봇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이 로봇 종류가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주로 블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지금 아무래도 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에게 인기인 건 게임 규칙을 따라 전략적으로 승부하는 보드게임류입니다. 이런 보드 게임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가요. 중고등학생들한테는. 특히 이 브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당히 많이 인기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이 보드 게임 중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뭐 체스라든가 장기 바둑도 많이 나가는 편인데, 송동호 대표가 이 가게를 운영 중인 건 벌써 40년째입니다. 27살 풋풋하던 청년은 장가도 가고 아이도 낳고 이젠 소녀까지 본 할아버지가 됐다는데요. 완구 거리와 함께 성장하며 늙어온 셈입니다. 8, 90년대는 정말 그 장사하면서 최고치를 찍었죠. 그때는 뭐 정말 뭘로 만들어놔도 장난감이 다 잘 나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다음에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가 저희가 이제 1년 중에 2번의 큰 대목, 소위 이제 정말로 저희로서는 큰 행사인데, 그 행사를 한 번씩 치르고 나면은 정말 몸이 한 2, 3kg씩 쭉 빠질 정도로 엄청난 그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었죠. 그만큼 돈도 많이 벌었었고. 하지만 지금은 다 옛날 일. 완구를 다루는 사업체 수며 생산액 모두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가장 큰 원인은 아이를 낳지 않아서입니다. 지금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누구보다 피부로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지금은 건강히 그냥 장사하고 있는 거죠.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게 좀 피부로 와 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줄었을까?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통계청이 출생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소리로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매우 보기 힘든 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장사가 안 돼서 그만두는 그런 점포는 현재는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 점점 날이 갈수록 더 이제 저출산으로 인한 그런 장사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폐업하는 점포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감히 걱정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원래부터 아이를 안 낳았던 건 아닙니다. 한국 전쟁 직후 합계 출산율은 6명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됐고 출산 억제 정책이 실시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는 적정 인구를 2배나 초과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를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우리의 장래는 생존까지도 위협받는 재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계획은 개인의 행복과 복지사회 건설의 선결 요건입니다. 90년대 외환위기를 거치며 출산율은 1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합계 출산율이 2.1명 아래면 저출산,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이라고 합니다. 이후에도 출산율은 계속 하락해 압도적인 세계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됐는데요. 이 얘기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며 머지않은 미래엔 국가의 존립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역대 정부들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16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쏟아부은 돈만 380조 원. 하지만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반등의 기미는 없는데요. 때문에 지금까지의 판을 뒤집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올해로 결혼 17년 차에 접어든 전윤희 씨. 몇 살 때 결혼하신 거예요? 아, 저요 아니면 신랑이요? 두 분. 신랑은 33, 저는 26. 그러면 조금 일찍 결혼을 네. 하신 거예요? 신랑은 일찍 결혼한 게 아닌데 그때는 노총각이에요. 그때까지 결혼하면. 왜냐면 17년 전이에요, 피디님. 남편의 성실함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지만 이내 큰 장애물과 맞닥뜨리게 됐다는데요. 바로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전세금이라고 해도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물론 그 지금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해지긴 했지만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비싸가지고 돈 구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금 마련하는데 전셋집 자격 마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전체 예산, 결혼 예산 중에 네. 주거에 어느 정도 지출을 하셨던 것 같으세요? 70%? 70%요. 네. 그때는 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돈을 좀 많이 못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집이나 뭐 결혼하는데 되게 불편한 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당시 두 사람은 모자란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간신히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저는 솔직히 제가 좀 세상을 좀 그때는 좀 몰라가지고 아, 집을 마련할 때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구나, 많이 드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만약에 더 알았다라면 조금 더 돈을 모고 조금 더 여유로워진 후에 전 아마 30대 후반에 중후반에 결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 역시 집.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지만 언제쯤 내 집 마련이 가능할지 잘 가늠이 되지 않았다는데요. 동그라미 그리는 거 아니야? 동그라미 그려. 동그라미. 이게 뭐야, 이모? 아파트야? 응? 아파트? 아이미 여기 살고 싶어? 응? 와, 아이미 그림 너무 잘 그린다. 응. 아이를 안 낳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특히 주거 문제는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그려? 연구에 의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일정한 시차를 두고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빨간색 차. 파랑색 차. 택배차나 택배차. 실제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던 2018년 이후 한국의 출산율은 1명 미만으로 곤두박질 쳤는데요. 집값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는 서울의 경우를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극심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주거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정부가 최근 출산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주거 지원 방안을 내놓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 1천만 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 저리융자를 신설하고 공공주택의 분양 임대에 있어서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다시 전윤희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 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내년 공공 분양을 노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지금 공공 분양 다양하잖아요. 네네. 그 중에 지금 뭐를 보고 계신가요? 아, 저 지금 주택 청약 특공 보고 있어요. 주택 청약 특별 공급은 장애인, 신혼부부 같이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이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최근 발표된 신생아 특공입니다. 현재는 공공 분양 특공 중에 네. 신생아 특공은 없는 거죠? 네, 없어요. 내년에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셋째가 24개월이 지났어요. 예, 24개월까지 신생아 특공을 넣을 수 있더라고요. 아기 24개월까지.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한 자녀를 더 낳으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내가 정말 당첨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생각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내년에 신설되는 신생아 특공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분양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만 낳았다면 분양 우선권을 주는 식으로 출산 가구를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출산율도 끌어올리겠다는 것. 윤희 씨는 신생아 특공으로 도전하면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신혼부부도 뭐 5년, 7년 뭐 이렇게 제한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신생아 특공은 내가 첫째를 낳아도 그렇게 되는 거고 둘째를 낳아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 나으시지 않을까 아기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외에도 주택 구입이나 임대자금 대출을 위해 기존보다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한 신생아 특례 대출도 도입하고요. 청약 제도도 출산, 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에코붐 세대가 결혼 적령기가 된 지금이 출산율을 끌어올릴 골든타임인 만큼 신생아 출산 가구에 파격적인 수준으로 혜택을 줘서 저출산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식의 파격 지원이 결혼이 아닌 출산에 맞춰줬다는 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 취재 왔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애들 그러니까 베이비붐 있었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서 지금 제가 다양한 그래프 이렇게 준비했는데 확실하게 지금 보시다시피 날아갈 수 있잖아요. 여기서 애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전쟁 끝나고 나서 그 정도 뭐 물론 원했던 애들도 있었고 그때 뭐 비임 방법도 없었고. 그러나 1950년대 3명이던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90년대 1.6명까지 내려갔는데요. 각종 출산율 제고 대책이 시행된 것도 그 즈음입니다. 여성들이 평화스럽게 행복해야 평화스럽게 살아야 돼. 행복해야 그래야 애들 낳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뭐 물론 천국 아니고 완벽한 뭐 사회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 여자 평등 어느 정도 되고요. 애들을 키울 때 부부가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이 애들을 평화스럽게 낳을 수 있게끔 이후에 일을 계속할 수 있게끔 진지한 튼튼한 정책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저기 다양한 다가소 아니면 혹은 집에서 아기 봐주신 분 오게 만들 수 있게끔 이런 정책 돈으로도 받고 그리고 쉽게 사람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비혼 출산에 대한 차별을 없앤 것도 그중 하나. 시민연대 계약 팍스는 동거나 비혼 출산이 많은 특징을 감안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프랑스에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비혼 부모 중에 10명 중에 6명 부모님들이 결혼 안 했어요. 10명 중에 6명, 반 이상.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아도 같이 살면 서로 책임질 수 있게끔 그리고 서로 보호 줄 수 있게끔 그런 혼인 계약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팍스는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낳아서 키우고 싶은 남녀 모두에게 적절한 대안으로 환영받는데요. 그 결과 프랑스의 출산율은 다시 치솟습니다. 요즘 전쟁이라든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도 있어서 살짝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현재로서 프랑스에서 1.8이에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고 가정 정책도 받고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막 있으니까 믿음이 가죠. 믿음 있으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하지요. 예. 굳이 뭐 결혼해야 행복한 가정만 키울 수 있는 상황 아니거든요. 정부가 근본 저출산 대책에서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은 가구에 혜택을 집중한 것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엄청 많은 학생들이 난 절대로 저희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애들 낳으면 나를 잊어버려야 되고 애들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 캐리어에 대해서 더 이상 꿈을 꿀 수도 없고 너무 섭섭하지만 애들을 좋아하지만 애들 낳고 싶지 않다 이 사회에서. 그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압력 없으면 그러면서도 보호할 수 있는 막 설치하면 팍스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프랑스 저출산 정책 팍스의 핵심은 비혼 출산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아이를 중심으로 동일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기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유례없는 초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고육주책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혼 가구에 대한 인식을 바꿀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진짜 주스에 뭔가 잘 크고 있는 거네. 근데 진짜 엄청 잘 보여주더라고. 손가락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네. 이게 지금 모습이. 이제 이게 머리. 머리인가? 이게 뭐지? 머리 같은데? 그치. 여기 머리, 이거 다리. 응. 오전 무렵 산장 검진을 하고 왔던 나리 씨. 제일 궁금했던 아이 성별도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발바닥 밑에서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첫째도 같은 병원 다녔었으니까 첫째가 성별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같이는 못 놀겠는데 엄마랑 목욕탕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딸인 줄 알았죠. 자녀 계획이 원래부터 2명이셨나요? 솔직히 이제 딸 하나 갖고 싶으면 아들도 딸이랑 이렇게 느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어요. 하나 더 있어야 돼. 아니야. 이제 그만할래. 그런데 주위엔 나리 씨 부부처럼 둘 이상의 자녀를 낳은 집이 꽤 되는 편입니다. 주변에 아는 언니들도 그렇고 보통 보면 셋, 넷 이래요. 그러면 혹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낳으신 가정은 몇 명까지 있었나요? 그때 4명이었지? 맞아요. 4명. 그래. 그럼 6명이지 가족. 엄마 아빠에서. 그러고 보니 나리 씨 부부가 사는 전남 영광은 유독 높은 출산율을 기록 중입니다. 아이 태어나는 게 지역 신문에 실릴 정도로 드문 일이 된 마당에 어떻게 출산율이 높은가 살펴봤더니 비결이 있었습니다. 이 정수기가 영광군에서 준 지원 비용으로 사신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광사랑 카드는 이제 영광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따로 그렇게 현금 지원이 계좌로 되니까 어느 정도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받으니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렌탈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달달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입금 금액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걸 충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큰맘 먹고 정수기를 드렸습니다. 이 지역에선 아이를 출산하면 직접적인 금전 지원을 합니다. 첫째 아이는 500만 원, 둘째는 1,200만 원, 셋째부터 다섯째까지는 3천만 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생아 양육비로 첫째 때 500만 원을 받으신 거고 앞으로 그럼 둘째가 태어나면 또 얼마를 받는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임시 확인하면서 이거 확인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출산 지원이 있어서 보시면 여기 둘째 아가 1,200만 원이에요. 물론 이게 뭐 아이 키우는데 전적으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 일단은 이게 또 매월 15일 날 이제 주기적으로 정기 입금되는 거니까 애기 분유 사고 기저귀 사고 솔직히 이제 돈을 계속 정기적으로 쓰잖아요. 그런 데서는 진짜 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이용권도 주고요.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교통카드나 30만 원이 들어있어요. 수십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구입비도 챙겨줍니다. 만약 이거 현금 지원이 안 됐다 그러면 다 사비로 사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원이 아예 안 됐다고 하면은 정수기도 그러고 이제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정기적인 비용이 아깝진 않은데 그래도 부담되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적극적인 현금성 보조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4년 연속 전국 합계 출산율 1위를 유지 중인 배경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이 영광군이 유독 이 출산에 대한 지원책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몰랐던 건데 임신을 하니까 이제 해당이 되니까 알아보잖아요. 근데 확실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소소하게 뭐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지역의 출산율이 높은 것도 그 영향을 좀 받았을까요? 아마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최선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출산율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함은 부인할 수 없는데요. 특히 출산 경계에 있는 가구, 즉 아이 낳는 걸 고민했을 이들에게
효과가 높은 걸로 확인됩니다. 야, 이 반응을 다 먹었네. 나도 못 먹는데. 요즘 가을이라 시습이 올라는 맛거리니까. 정부가 내년에도 출산 양육 등 전반에 걸쳐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도 과감한 현금 보조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어떤 문화적 요소, 또 우리 삶의 어떤 가치적 측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상한 각오로 임할 생각입니다.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과 가치관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출산율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겠다는 접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뜻으로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회 구조와 인식 제고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인구 문제에 대한 골든타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